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풀어보고 있고요. 지금 고려시대 원간섭기로 들어왔습니다. 이 원간섭기 이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간섭기가 되면 저 말이 좀 이상한 단어죠. 간섭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고려라는 국호를 남겨는 두고 우리들이 정치를 하고 왕실을 두고 이렇게 운영은 하게 했지만 상당히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죠. 뭐든지 다 허락받아야 되고 왕자는 무조건 그쪽으로 유학 갔다 와야 되고 결혼도 원나라 공주하고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내정에 상당히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무려 약 80년이 넘도록 이 간섭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이 원간섭기 때 만들어져서 들어와서 우리한테 정착을 한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전통 혼례식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족들이 쓰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간섭기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삼별초의 항쟁인데요. 삼별초의 항쟁과 원간섭기, 이제 원간섭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지배층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 원나라의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 이득을 얻었던 가문들, 그런 가문을 권문세족이라고 하고요. 이 몽골에 우리가 원간섭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이거를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었던 집단을 삼별초라고 합니다. 삼별초라고 하는 거는 이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세 가지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원래는 그 최씨 무신 정권에서 이 개인적인 어떤 사병 집단에서 출발을 해서 커진 건데 이 삼별초 항쟁을 이끌었던 사람들, 원래는 사병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정식군대로 소속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삼별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몽골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도망쳐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원나라에 대한, 몽골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대항하고 싶은 감정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몽골에 맞서서 끝까지 싸웠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고려의 태조였던 원종이 몽골이랑 강화를 맺고 이 대몽항쟁을 주장했었던 무신 정권이 무너집니다. 안 되겠는 거죠. 우리가 거의 40년 가까이 전투를 하는데 그동안 재정도 안 좋아지고 이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강화도로 천도했었죠.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삼별초는 이걸 거부를 하죠. 최씨 무신 정권의 나름대로 군사적인 기반이었고 왜 반대를 했느냐면 사실은 여기에 명단 같은 게 삼별초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미 저쪽에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강화도로 가면 다시 환도하는데 아니 강화도가 아니라 이쪽에 개경으로 먼저 가면 개경으로 환도했을 때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죠. 이 원나라하고 몽골과 강력한 전투를 계속했었던 삼별초, 이 대몽항쟁의 중심에 있었던 삼별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쨌든 가면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건데 우선은 강화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왕인 원종 같은 경우에는 태자인 원종은 여기서 강화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항쟁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왕족이었던 승화후오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요.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일단 정부는 환도를 했어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고 여기서 삼별초는 끝까지 거부를 하면서 진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진도로 이동할 때 세력이 막 어마어마했다고 하거든요.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해서 이 삼별초에 들어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전부 다 배를 타고 진도로 이동을 했는데 그 배랑 배들이 막 맞닿은 행렬이 엄청났다고 하고요. 뭐 못해도 1000척 정도가 이 진도로 이동하는 행렬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을 따라서 진도로 넘어온 사람들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몽골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구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단순하게 삼별초끼리만 항쟁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람들한테 지지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진도까지 옮겨간 다음에 용장성이라는 것을 쌓고 몽골의 대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진도에서도 안 돼서 한 번 더 후퇴를 하는 게 저기 남쪽 끄트머리에 제주도 있죠. 제주도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배중손이 죽고 그러고 나면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해서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싸웠는데 결국엔 안 됐대요.
결국엔 안 돼서 고려 원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오히려 관군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원나라랑 연합을 해서 진압이 됩니다. 김통정은 포위망이 좁혀져 가는 가운데 자결을 한 것으로 보인대요. 시신으로 발견된 거를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요러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 삼별초 항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주도 가면은 항파두리라는 데가 있어요. 항파두리. 항파두리가 지금 가면은 해바라기 같은 꽃 엄청 예쁘게 피는,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하긴 한데 그 항파두리가 유적지예요. 대몽항쟁 유적지입니다. 제주도에 삼별초 항쟁이랑 연결된 유적지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이 삼별초 항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풍습들이 쑥쑥 들어오게 되는데, 원나라가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하죠. 고려는 이제 원나라의 사회국가가 됩니다. 부마라 그러죠. 부마국. 공주랑 결혼을 했으니까 부마국이 되면서 심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제 원나라를 보조하고 원나라가 하라는 거는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일본 원정을 가려고 해요. 우리나라를 꼭지점 삼아가지고 동쪽까지 완전히 세력을 넓히겠다. 그래서 일본 원정을 가는데, 충렬왕 때, 우리나라 충렬할 때 2번 정도 원나라 정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일본 원정에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왜 우리 정동행성이라고 해서 동쪽을 정벌하는 그런 관청 기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앙 관제하고 왕실의 호칭이 완전히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자치권은 받았지만 완전한 자치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 몽골의 황제를 모시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인 기구 같은 것들이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 원래 이성이 있었거든요. 이성이 첨의부라고 하는 걸로 확 내려갔고요. 원래 우리 중서문화성이랑 상서성이 있었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고 뭐야 이거 첨의부로 다 합쳐 해서 첨의부로 다 되고, 육부는 사사라는 걸로 또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시호 앞에 우리가 원래는 조나 종을 붙였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지 말고 너네는 이제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왕의 시호 앞에 무조건 충성할 충자를 붙여라. 그래서 충열왕, 충선왕, 뭐 충수광 이런 식으로 충충충충이 계속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네는 선지라고 하지 말고 왕지라고 하고 짐이라고 하지 말고 고로 바꿔라. 뭐든지 원나라 황제보단 한 단계 격하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호칭 격하, 관제가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좀 뺏깁니다. 원나라가 우리나라 영토에 쌍성총관부를 세우고요. 그리고 동령부, 탐라총관부, 제주도겠죠? 요거를 설치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이 트러블과 갈등과 간섭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동행성, 이게 동쪽을 정벌하는 거잖아요. 동쪽을 정벌하는 건데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기구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는 용도의 행정기구로도 이걸 쓰는 거예요.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다루가치라는 게 있어요. 다루가치라는 원나라 감찰관이 있습니다. 그 원나라 사람 관리가 우리나라의 감시자처럼 와서 고려의 내정을 상당히 간섭을 하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굉장히 많이 수탈을 해가는데, 제일 안 좋다고 손꼽혔던 게 우리나라 처녀들을 잡아가죠. 곡물로 바치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공녀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데려갑니다. 이 공녀라고 한다면 대략 한 15세 정도의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전부 후보자들이 될 수 있고요. 신분에 상관없이 요 조건만 맞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딸들도 공녀로 징발이 돼서 끌려가는 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고려 사회에서 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응방이라고 하는 거는 매, 그 독수리 닮은 매 있죠? 매를 가져가는 이런 장소도 설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원을 뭐 동식물이나 물자나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녀 징발이라고 하는데 이 공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남자 아이인 것처럼 막 속여서 키우거나 아니면 뭐 시집을 빨리 보내거나 15살 되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순서에선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생겼고요.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조혼 풍습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도저도 못했다. 결혼을 못했고 남장을 해서 키우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 원나라로 끌려가기는 너무나 싫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다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인적, 물적 자원이 수탈되는 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모습은 어땠냐면 친원파들이 있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원나라에 친하게 지난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 권문세족이라고 하고요. 이 권문세족이 중심 기구였던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하면서 높은 관직을 다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관리를 받고 몽골의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몽골 풍습이 몽골의 어떤 옷차림이나 이런 게 여기 우리나라 내부에서 다 유행을 하게 되고요. 변발. 반만 대머리처럼 앞부분은 다 싹 밀고 뒤에는 돼지꼬리처럼 따가지고 느려뜨리는 변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두리라고 하는 작은 모자가 있고요. 호복. 이거는 오랑캐 복장이라 그래서 몽골 복장입니다. 요런 게 고려에서 유행을 하고요. 뭐 반대도 있겠죠. 우리나라 풍습이 이 원나라 쪽으로 넘어가서 유행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고려양이라고 했어요. 풍속을 서로 교환을 해서 서로에게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게 또 나오고요. 만건당이라고 하는 게 가끔 보기에 나오는데 연경에 원나라 수도입니다. 연경에 학문연구소인 만건당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그쪽의 유학자들이랑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선왕 때 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충충충충이 나오다가 끄트머리에 갑자기 공민왕이 튀어나오죠. 이제 공민왕 때부터는 원나라에서 하라고 했던 거를 안 하면서 개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공민왕이 처음에 왕자 시절에 다른 이전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원나라 유학을 갔다 와요. 그리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전혀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똑똑하고 유순한 사람이구나 라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결혼도 원나라 공주랑 합니다. 원나라 공주가 되어서 말 잘 듣는 사위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그 노국대장공주라고 하는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해서 넘어왔는데 즉위를 하자마자 이제 고려의 왕으로 즉위를 하자마자 바로 본인이 구상했었던 개혁 정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개혁 정책의 특징은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벗어나는 자주 정책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 보자라는 게 여기에 골자입니다. 우선은 친원파들 숙청해야겠죠. 권문세족의 대표격이었던 기철이라는 사람 숙청합니다. 친원파들을 싹 밀어내는데 기철이 누구냐면 이 사람 누이 동생이 또 원나라에서 황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공녀라고 있었잖아요. 이 공녀에 발탁돼서 징발돼가는 사람들 중에는 높은 사람들의 자녀분들도 돌아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 기철의 누이 동생이 나중에 기황후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기황후. 얼굴이 이쁘니까 이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궁궐에 들어가서 이 황제에게 차를 따라주는 차시중을 들어주는 궁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뛰어난 미모로 다시 한번 거기서도 발탁이 되어서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 원나라의 황후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고요. 땅도 막 엄청 가져갑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의 가장 앞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기철이에요. 기철과 기타 등등의 대표적인 권문세족 친원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는 것으로 개혁 정치가 막을 올리게 되고요.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없애버립니다. 폐지해버리고요.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제를 복구합니다. 원나라 연호 이제 안 쓸 거야. 그리고 첨입으로 격하했던 거 다시 올려. 중서문화성이랑 산송석으로 다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도 다시 찾아와요. 유인우나 이자춘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을 합니다. 이자춘이 이제 이성계 쪽 집안이잖아요. 이성계네 집안이죠. 그래서 천령의 이북의 땅을 수복을 하면서 이때 좀 신흥무인으로 떠오르게 되는 게 이성계 집안입니다. 그리고 몽골풍 하지 말라고 폐지하죠. 변발하지 마. 호복도 입지 마. 몽골 풍습을 다시 되돌려라 라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민당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요. 당연히 권문세족은 억압을 해야겠고 왕의 힘을 올려야겠죠. 정방이라는 거 없어집니다. 그 이전에 최씨 무신 정권에서 최우가 설치했었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정방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원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의 행정기구를 부활시키면서 정방을 없애버리고요. 자, 이제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신하를 육성을 해야 돼요. 인재를 키워야 되니까 학교에 손을 냅니다.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층을 하고 유학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 성균관이 조선시대로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아는 그 성균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균관을 정비한다는 부분. 그리고 토지, 노비 문제 심각했거든요. 권문세족들이 노비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땅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토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이거는 임시기구긴 한데요. 도감이라고 붙어있으면 고려시대 임시기구의 이름이에요. 자,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농장을 일단 빼앗거나 없애버려야겠죠. 여기에 수장으로 그 누구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아서 정당하게 왕이 명령한 바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됐었던 승려 출신의 신돈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상당히 처음에는 실효를 거두었던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전민, 토지하고 백성을 변정, 열심히 참고해가지고 잘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이상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은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 초반에 광종이 노비한건법 한 거 있죠. 여기다 플러스 토지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가 있나? 한번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 있나? 이 사람들도 본래의 신분으로 올려줍니다. 그럼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하는 든든한 재원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초반에 공민왕이 시작했었던 왕권 강화 정책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려 말기에 뭐가 돼 있냐면 고려 말기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전민변정도감 설치하면서 열심히 다 했는데 이거를 다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공민왕이 또 피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려 말기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공민왕이 등장할 즈음에 고려 말기에 우리 상황이 어땠냐면 주변이 또 난리가 나 있어요. 원나라도 좀 혼란스럽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어땠냐면은 이제 우리가 고려란 나라가 있으면 500년 동안에 뭐 거란도 들어왔다가 여진이랑도 싸우고 마지막으로 이 몽골이랑 크게 전투하고 그 다음에 말기에 뭐가 있었냐면 홍건적이랑 왜구가 또 침입을 해요. 홍건적이랑 왜구가. 살기가 힘든 시대였다는 거 반증을 하죠. 자, 공민왕 때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홍건적들이 침입을 해서 개경까지 쓸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었던 경우고요. 왕이 피난까지 갔어요. 왕비를 데리고 저기 안동까지 피난을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정세운, 최영 장군, 이성계 장군이 홍건적을 격퇴하면서 또 신흥 무인 세력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왜구는 일본 해적이란 뜻입니다. 일본 해적. 일본 해적들이 내륙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거를 무찌르면서 성장한 게 신흥 무인 세력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홍산대첩이 있어요. 최영 장군이 현재의 부여 지역에서 왜구를 크게 토벌을 한 게 홍산대첩이고요. 진포대첩은 최무선이란 사람의 건의로 화약과 화포, 화기의 제조를 담당하는 화통도감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서 우리의 해군의 전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하구 쪽에 있었던 옛날 진포에서 우리의 화포를 사용을 해서 왜구를 굉장히 격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황산대첩, 이성계가 지금의 남원 지역에서 왜적을 크게 격퇴한 사건입니다. 요런 거를 겪으면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 요런 집단들이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성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려 말의 정치 상황을 보면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죠. 무신집권기부터 등장한 세력들,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치계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쑥 들어오는 게 권문세족을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집단인 권문세족을 상당히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쑥쑥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민왕은 개혁의 칼을 빼들은 사람이고 이 사람 옆에서 성장을 하는 거죠. 고려의 개혁 방향을 두고 요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온건한 파랑 혁명파로 나뉘게 돼요.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고려는 썩었어. 썩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시 다른 나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급진적인 혁명파 사대부가 있기도 했고 병든 것까진 나도 인정하는데 이거는 고칠 수가 있어. 병에 걸렸으면 고치면 돼. 그리고 썩은 데만 도려내면 돼. 이런 입장으로 고려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건파 사대부라고 해요.
고려 왕조 없애지 말자, 유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혁명파는 안 돼, 안 돼. 이미 썩었으니까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만 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조선의 건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들어갑니다.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에 해당하는 개혁파, 이 개혁파, 혁명파 사대부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흥 무인 세력은 뭐냐면 방금 봤었던 신진사대부가 브레인이라면 이들은 칼인 거죠. 칼. 고려 말에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사람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고 인지도를 높였던 사람들, 가령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쑥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동정벌과 마지막 위화도 회군인데, 자, 요건 뭐냐면 이 고려의 우왕 때 명나라가 천령 이북에 천령위라고 하는 땅을 설치를 한다라고 갑자기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땅 어딘가에다가 본인들의 어떤 기고를 우리 요거 설치할게? 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극대노를 하는 거죠. 최영 장군이 이때 최영 장군이랑 이제 우왕은 서로 협의를 해보고 아니면 우리 땅에다가 이제 원나라 망해가지고 우리도 좀 살만해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원나라랑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동쪽에 있는 오랑캐일 뿐이겠죠. 그래서 이 오랑캐들을 자기네들 잘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나름의 국방지역이랍시고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최영은 이걸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없이 보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 요동 지역을 우리가 먼저 정벌을 합시다. 먼저 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동 정벌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 최영이랑 같이 신흥 무인 세력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성계는 이거 아닌데? 우리 이거 가망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명나라를 치느냐? 4가지의 불가능한 이유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이 논리가 먹히질 않았어요. 최영 장군의 말을 우왕이 들어준 이유는 최영이 우왕의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서로 가족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가서 싸우고 오라고 요동 정벌에 파병을 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성계가 병사를 끌고 터덜터덜 갔는데 너무 가기 싫으니까 행군의 속도가 나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위화도라는 데 멈췄어요. 여기에서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이제 요동 쪽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저기를 건너기가 싫은 거죠. 근데 때마침 비가 엄청 내려서 잠깐 행군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성계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서 다 같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도모할 것인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고민했던 이성계가 위화도를 건너지 않고 이 위화도에서 군대를 회군 다시 돌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수도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쿠데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바로 이 조선 왕조가 출발했다라고 봅니다. 1388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기반과 어떤 명분을 마련을 하고 나서 조선 왕조를 개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원간섭기, 우리가 원간섭기로 들어가는 지점과 어떤 식으로 간섭을 당했는지 한번 잘 보시고 공민왕이 어떤 개혁 정치를 추진했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